자, 전국 모의고사 제3회차 시험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자, 1번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5번에요. 실제적 의미의 민법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것은 동일하다 이러는데 그 범위에서는 차이가 나죠. 이 실제적 의미의 민법은 그래서 민법의 법원과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그 범위가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에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되는 규율되는 법 체계는 전부 다 실제적 의미 민법이죠. 그런데 형식적 의미 민법은 민법전을 말합니다. 민법전. 그래서 그 범위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랬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필요한 관계가 존재할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약 파트에서 계약, 이 영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따라서 계약법 영역이 기본 원칙이죠. 왜? 여기는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끼리 기초적으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상대방 배려가 그 가장 본질적 내용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잖아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 배려 내지 상대방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계약의 영역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보다 더 적용 영역이 또 적용하기가 쉬운 영역이 바로 계약법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되었죠. 자, 3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민법의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우리 민법에서 전체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만 그 안에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1번에 보시면 민법은 자연인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요 3조에 있죠.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존하는 동안에 언제냐 하면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를 말이죠. 출생해서 사망 시까지를 우리는 생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권리 능력의 발생 시점은 출생,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사망,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자, 시기는 출생, 종기는 사망이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의사무능력자인 갑.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다시 병에게 대여하였다 했죠. 자, 갑은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했죠. 이 의사무능력자 한 행위는 무효인 행위죠. 무효행위가 됩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 설정 계약도 무효이고, 갑과 병 사이에 금전 소비 대차 이 계약도 역시 무효이지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갑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에게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가 상대방에 의하여 받은 것은 무효임에도 받았으니까 이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죠. 자, 부당이득이 되면 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가 생기죠.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반환의 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를 이렇게 나누죠. 선의의 수익자일 때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의 수익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득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따라서 언제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즉 갑이 수익자인데 선이냐 악이냐 당에 그 대출을 받을 때 그때 거래 행위할 당시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현존이익 전부 배상 이런 범위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했네요.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청구하는 경우, 대리행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7세 이상이면,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죠. 유언. 이런 행위. 또 우리가 법인에 있어서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데 대한 동의받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받은 경우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4번에 채무를 변제를 받는 것 했죠. 이 채무를 변제를 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채권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자인 채권이 변제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변제 수령.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채권,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하죠. 소멸 현상이 발생하니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단순히 의무만 면하는 행위라 그러면 그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채권이란 권리가 소멸하는 불이익이 초래가 되죠. 불이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변제 수령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동의받지 않고 혼자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옳지 않은 것,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했는데 5번 한번 볼까요? 5번. 미성년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다. 이럴 때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그리고 채무를 발생시키잖아요. 누가? 제한 능력자한테, 그죠?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여기에 채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므로 5번은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거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7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죠. 자, 우리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특히 특별 규정을 보면 여기는 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촉구할 수 있는 촉구권 있죠? 촉구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이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죠. 즉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할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해 버릴 수 있죠. 세 번째,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했을 때는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을 때요. 이때 취소권을 제한하죠. 행사할 수 없게 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법에 명문으로 이 네 가지 제도에서 특별 규정을 두어서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 중에 잘못 설명한 것은 했죠. 3번 봐야겠네요. 3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했는데, 요 최고하는 촉구권 행사는 제한 능력자가 돼 있을 때는 이 능력자한테 촉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여전히 제한 능력자 존재한다면 제한 능력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권인 최고해야 되죠. 1개월 이상을 정해서 1개월 이상을 시간을 줘서 이걸 숙려기간이라 그러죠. 요 기간 동안 나한테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대답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권리를 요 촉구권이다. 종전에는 이걸 최고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최고권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인 상태일 때는 법정 대리인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는 그 능력자 된 사람한테 직접 촉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야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8번. X 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때 우리 이 갑을 뭐라고 하면 부재자라 그러죠. 부재자. 종전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부재자라 그러죠. 특히 민법상으로 부재자는 거기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서 종래 그 주소지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민법의 부재와 실종에서는 주로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니까 종전 주소지,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옳은 것은 했죠. 거기는 4번 한번 볼까요? 4번. 갑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S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한 재산관리인 있죠? 관리인. 이게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관리인은 그 성격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이것은 마치 법정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 성질이, 그죠? 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법정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다.
그러므로 이 재산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재산관리인 지위가 유지된다라고 해야 되죠. 유지. 따라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취소 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법정 대리인의 지위인 재산관리인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지. 그래서 X부동산 관리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인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죠. 법원 허가를 받으면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지만 급박한 상황이 있다든가 하면 사후에도 허가 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 처분 행위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때 관리 행위는 주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합니다.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관리 행위라고, 이런 행위를 재산관리인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다음 중 민법상의 실종선고 효과로서 타당한 것은 했어요. 우리가 실종선고를 하면, 실종선고는 우리 8번에 있는 부재자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종래 주소를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즉 부재자 중에서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죠. 생사불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죠. 그죠? 생사불명자. 이때 생사불명은 상대적 생사불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청구하는 자, 그리고 법원, 청구받은 법원, 이 당사자들한테 생사불명한 상태가 있으면 여기에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는 생사불명자, 즉 실종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타당한 것은 2번 볼까요? 피선고자는, 그러니까 피선고자는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을 말이죠. 이 사람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종래의 주거지, 그러니까 종래 주소죠. 자, 이거는 장소적 범위입니다. 미치는 범위. 종래 주소지 중심으로, 거주지 중심으로 사법관계에 한해서만, 그렇죠. 이거는 법률관계에서는 사법관계, 개인적 법률관계요. 사법관계. 이 영역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종래 주소라는 공간적 범위, 그리고 법률관계의 범위는 사법관계, 이 범위 안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할 것. 실종선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상실한다 또는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 그리고 사법관계 이 범위 안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사적 거래에서의 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사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비법인 사단 이렇게 하죠. 자, 우리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 아파트의 분여회, 동창회,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을 그러죠. 심지어 우리 판례는 동, 리 같은 자연불학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등등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했죠. 거기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했는데,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재산이 존재한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당연히 비법인 사단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1차적 방법입니다. 변제하는 방법. 이렇게. 다만 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으로 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 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겠죠.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2차적 책임 이렇게 되겠죠. 1차적 책임은 비법인 사단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2차적 책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이 설립 등기는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 권리 능력을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이에요. 사람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법인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죠. 이것을 권리 능력 취득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설립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 기타의 등기들은 전부 다 대항 요건입니다.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그죠?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어서 모두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정관에 속에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기본적으로 법인이 권리 능력을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보시죠.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재단법인의 본질은 뭐죠? 재산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기본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설립자의 재산 출연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재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재단법인에서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의 증가나 감소 현상이 발생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겼죠. 그러면 당연히 정관은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요, 여기에요, 반드시 뭐예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죠. 이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등기해야 한다. 등기 사항일 때는 등기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 해야겠죠.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그죠? 그럼 변경 등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대항 요건입니다.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정관에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설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12번, 13번.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민법 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모습이죠.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고 효과를 정해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요건과 효과를 정해놨습니다. 1항. 2항에는 법인의 능력 범위 바뀌죠. 밖의 행위에 대한 타인에게 손해 발생했을 때 타인 손해의 배상 책임 문제죠. 그러면 여기는 법인의 행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인의 불법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즉 35조 1항에 해당되는 이 법인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35조 1항 부적용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례를 2항에서 다루고 있죠.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기에 5번 지문을 볼까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이 외형 이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외형 이론은 판례 이론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설에 근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유무 판단. 보통 일반인이 봤을 때 이렇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외형을 가지고 봤을 때 말입니다. 일반인이 외형을 봤을 때 직무,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 객관적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판례 이론인 외형 이론이죠. 자,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권 남용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표권 남용 행위라도 대표권 남용하는 행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 행위 위반의 행위가 있더라도 이 행위가 말입니다. 이 행위가 대표권 남용 행위 법규 위반한 행위가, 법령 위반한 행위가 외형 이론에 근거해서 보통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 바로 외형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 외형 이론에서 이 행위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인정. 이렇게 인정. 외형상 관련성만 인정되면 직무 관련성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여기는 2번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법인의 사원총회 지위죠. 이 사원총회는 비상설기관이지만 당의 의사결정, 즉 법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최고기관이죠.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법인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 규정에 의해서 개별 기관에게 이사나 감독이나 이렇게 개별 기관에게 인정해주는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누가 정한다? 사원총회에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죠. 정관, 여기에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에서 정한다. 그것은 바로 이 사원총회의 지위,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는 이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때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겠죠. 재단법인에서는 없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 15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여기는 해산 청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독하죠. 해산 청산 과정에서 문제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자, 4번 옳지 않다.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자, 이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당의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청산법인이 그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으로 종결 완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설령 청산법인의 거기 보시면 종결 등기를 등기부에 했다 하더라도 아직 실질적으로는 청산 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청산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럼 결국은 언제 권리 능력이 소멸하냐? 그러면 사실상 그 청산 사무가 전부 종결되었을 때 그때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여기는 5번에요. 집합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일체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했는데 원칙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죠. 한 개, 물체 한 개다가 아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집합물. 자, 조심합니다. 17번.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에 병을 위한 저당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 등기해줬죠. 등기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돈이 필요하니까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병에게 당해 그 부동산에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줬다. 이 사람 채권자겠죠. 이 사람은 채무자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이 권리 변동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옳은 거 샀는데 거기 1번 보시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기 매매 계약 있죠. 이것은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여기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승낙의 의사표시, 그 한계는 법률 사실. 청약의 의사표시도 역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되죠. 이해 되겠죠? 그로 인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효과다. 보통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요거 있죠? 요걸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만든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존재하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법률 효과. 반대로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를 짊어졌다. 그것도 법률 효과. 이래 되겠죠? 또 매도인 갑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법률 효과. 을은 대금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법률 효과. 이러겠죠. 자, 나머지는 자, 한번 볼까요? 2번 을의 소유권 취득은 요 소유권 취득 있죠. 이 소유권 취득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특정해서 매매를 통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전적 특정해서 승계 취득하는 거죠.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거다. 되겠죠? 을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2번 병의 저당권 취득은 병의 저당권 취득. 을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가져오니까 이걸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의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 자,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이게. 그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설정하는 행위는 이 성격이 뭐냐? 이를 물으면 이것은 저당권이나 물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물권 행위가 되고 이 물권 행위는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처분 행위에 해당됩니다. 처분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법률 행위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준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행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죠. 5번 을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소유권의 양이 줄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의 양적 변경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여기 돈을 빌려 쓰는 만큼의 재산 가치가 빠져나가 버렸죠.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따라서 이 토지는, 이 부동산은 처분하면 여기에 있는 채무만큼은 공제한 나머지가 교환 가치로서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양이 변경생깁니다. 변경생겨요. 변경이 돼요.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다음의 법령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거기는 4번 질문 보시죠.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죠. 위반하기로 하는 약정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 행위로서 민법 이 약정, 이것은 민법 103조 여기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원칙.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를 말하죠. 또는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부주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상대방이 이 비진의 표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비진의 표시 행위는 무효인 비진의 표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있죠. 자, 이거는 공무원의 의사표시.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행정법상의 의사표시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공법상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 110조 사이강박 있는 의사표시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 규정은 전부 다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 적용합니다. 에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 재산행위죠, 이게. 재산행위에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법,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또 상법, 여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이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신분,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는 재산행위에만 적용되지, 신분행위에는 이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있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라는 이 법 조문은 자,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그러니까 적용 범위의 공통이다. 이렇게 정리해둬야죠. 따라서 여기에는 107조가, 108조가, 109조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3번 지문 조심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2번에 동기의 착오요. 착오 유형 중에 동기의 착오에 관한 문제네요. 동기의 착오를 이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이 착오를 가지고 민법
109조가 적용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 적용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동결 착오를 이유로 민법 109조를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표시만 됐으면 돼요, 표시. 혹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어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서 제공된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동기의 착오의 의사표시자가 그 동기를, 즉 착오가 있는 동기를 표시했기만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되었거나 혹은 상대방에서 동기의 착오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합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필요 없다. 표시한 내용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자라고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되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 강의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